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시 5분 지나가고 있네요. 저희가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환율이었습니다. 환율.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거의 다 정답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송유성님, 환율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마취되는 중입니다. 매일 애청하고 있는데 원화 가치가 상승하길 바라봅니다. 국력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저한테 마취되셨고요. 원화 가치 올라갈수록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는 거고, 사실 그 나라의 통화가 그 나라의 경제력이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시시때때로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요. 그리고 아까도 4713님, 4713님이 당첨될 때까지 보내보자 유유하고 환율 맞추셨습니다. 당첨될 때까지 이렇게 보내시면은 당첨이 된다라고 보장은 할 수 없지만. 8189님, 환율만큼이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의 경품 받기가 경쟁률이 높은가 봐요. 제가 요즘에는 경품 당첨이 안 되는 걸 보니 예전에는 좀 되셨나 봅니다. 8189님. 또 이렇게 사실 확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면 많이 보내실수록 또 확률도 높아지는데, 사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요금이 듭니다. 이거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답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약간 조정이 이어지네요. 코스피는 0.74% 내린 2606포인트, 코스닥은 0.2% 내린 88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올라서 한 8원 70전 정도 올라서 1280.6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이려고 하나요? 여기서 또 궁금증이 더 생깁니다. 오늘 개미스쿨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 후반에도 그랬고 오늘까지도 약간의 조정이 이어집니다. 물론 많이 오른 다음에 약간의 조정이긴 한데, 지난주 수요일에는 코스닥이 한때 한 2.8% 크게 좀 떨어지기도 했었고, 지난주 코스피도 전체적으로 한 0.6% 정도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현상 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조정이 있을 때 이게 좀 심하게 꺾이는 조정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러다 말 건지 이걸 중간에 알기는 참 힘든데요. 제 생각에는 올 들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올해 종합주가지수가 2230포인트에서 출발했는데 얼추 6월까지 따지면 한 20% 정도 이제 올랐으니까 그것이 숨고르기 성격의 조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을 보면서 좀 느껴지는 거는 지난주에 미국 FOMC가 있었습니다. 올해 글로벌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연초부터 가졌던 거거든요. 이걸 5월 금리 인상이 끝일지 7월이 끝일지 이건 모르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은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이제 지난주 FOMC에서 이제 동결을 했죠. 그날 이제 주가는 좀 올랐습니다. 6월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도 좋았고, 그래서 7월에 연준이 또 금리를 올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은 이제 거의 마지막이야라는 생각이 주가에 투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채권 시장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 5월 말에 미국의 정책금리에 민감히 반응하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한 4.4%였는데 지금 4.7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 더 약세인 거죠. 약세고 금리가 어쨌든 이제 연내 금리 인하는 어렵고 주식시장은 어쨌든 금리 인상은 마무리 국면이야라는 생각인데, 채권 시장은 금리를 한두 번 더 올리는 가능성을 좀 프라이싱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도 애당초 미국이 이제 금리 다 올렸고 미국 금리 인하도 기대해 볼직한데 하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조금 채권 시장의 반응은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와 있고 주식은 그런 과정에서도 주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주가는 올라가는 게 정당화되는데 지금 미국은
경기가 생각보다 좋죠. 지금 아예 그 경기 둔화가 없다라고 하는 로우 랜딩 얘기도 나오지만 그래도 뭐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1% 미만이고요. 네. 이게 뭐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 경제도 정도의 문제이지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지금 이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배팅을 하고 있다고 보긴 힘들고 그럼 저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좀 다른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는 어렵고 상당히 금리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러면 네. 주식은 제 생각에는 이익이 많이 안 늘어난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져야 지금 미국 주식이 밸류에이션 정당화될 수 있을 텐데 예. 지난 주말 기준으로 미국 S&P 500 기업의 PER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20배거든요. 네. 이제 안 쌉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이 늘어나든가 금리가 떨어져야 하는 건데 이제 금리를 보면 주식과 채권 시장이 약간은 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그 얕은 조정을 받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뭐 조정의 깊이가 얼마나 될지 이건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좀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금리, 시장 금리를 좀 저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증시가 싼 국면은 아니다. 기존에는 싸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좀 옥죄던 것이 살짝만 풀려도 확 네. 올라왔지만 여기서부터는 금리가 추가로 떨어지거나 네. 이익이 기업 실적이 쭉 올라가 주거나 네. 그 두 가지 필요 물론 조건이 주가가 예. 지금 한국 시장의 그 PER이 코스피 PER이 한 13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싸지는 않죠. 네. 역사적으로 봐도 싸지는 않은데 뭐 13배인 PER이 14배 가고 뭐 이렇게 안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계산하기가 힘든 거고 또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높은 PER이 용인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저금리거든요. 금리가 낮게 되면 동일한 기업 이익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높은 그 프리미엄을 부여하면서 금리가 낮을 때 일반적으로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뭐 이걸 뭐 너무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감은 있습니다만은 한두 달 정도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변수는 미국 금리인 것 같고요. 또 투자자들이 조금 마음속으로 특히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찜찜해하는 거는 네. 어쨌든 뭐 연준이 금리 인상이 거의 뭐 한 9분응선 왔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공감대인데 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년 1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1월부터 금리를 동결했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금리 동결의 기조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6월에 기준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본질은 물가가 얼마나 떨어질 거냐가 본질인데 모든 물가 지수가 다 들어가는 헤드라인 CPI는 꽤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미국은 아직도 5%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은 그런 점이 이제 과연 우리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이런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고 주식은 좀 그런 고민이 약간 생략된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먼저 올라가. 네. 그래서 항상 지금부터는 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센터장님도 금리 네. 그리고 그걸 좌우하는 물가. 네. 이건 뭐 빼놓지 않고 보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다만 그 방향은 어느 정도는 뭐 진정돼 가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앞서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캐나다의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4% 초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캐나다 중앙은행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물가 상승의 목표치가 있을 테고 네. 일반적으로는 한 2에서 2.5%가 자기들의 타깃인데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4%대까지 굉장히 더디게 떨어지니까 6월에 금리를 올려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나라 간에 뭐 아주 100% 동일한 비교는 좀 맞진 않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서비스 비중도 높은 나라고 그렇습니다. 물론 캐나다는 물론 원자재가 더 많이 만들어진 나라지만 네. 미국은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캐나다보다 더 높거든요. 예. 5%대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과연 파월 의장이 이제 우리 금리 인상 마무리됐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좀 고민들이 좀 채권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7월에는 한 차례 다시 올릴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어떤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봐도 공통적인 시각인데 이제 거기가 종결이 될 거냐 아니면 뭔가 또 열어놓은 약간 거냐. 좀 쉬어놓고 또 다시 갈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미국의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쪽으로 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뭐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여기저기서 경제에서 삐그덕거리는 그 소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뭐 미국의 지방은행들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우리가 70년대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미국의 연준 의장인 폴 볼커라고 하는 사람도 이 금리를 기존금리를 20%까지 올렸다가 뭔가 이제 경기가 너무 나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80년에 금리를 20%에서 한 뭐 14%까지 낮췄다가 네.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또 다시 한번 20%로 올리면서 더블 딥이 왔기 때문에 뭐 중앙은행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많은 무리가 있고 여러 가지 욕을 먹으면서 갑자기 핸들을 한꺼번에 꺾는다는 욕을 먹으면서 금리를 1에서 5.25%까지 올렸는데 지금 뭐 경기라든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도 당연히 보겠지만 이렇게 큰 비용을 치렀는데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물가 지표와 시장 금리 뭐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국내 이야기로 더 들어와서 보면은 그 얼마 전에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거래 정지를 시켜놓고 네.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으려고 할 때 네. 조금 울고 싶을 때 뺨 때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까요? 뭐 저는 지난주 코스닥의 약세는 물론 이제 주가 조작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들은 아닙니다만은 네. 근데 실은 한국 시장은요. 그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된 게 800개 정도가 되고요. 네. 코스닥에서 상장돼서 거래되는 게 1200개 정도가 되는데 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1200개는 코스피로 들어오면 거의 다 소형주에 속합니다. 그렇죠. 예. 그 코스피 800개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100개가 대형주, 네. 101위부터 300위까지가 중형주고 301위부터 800위까지가 소형주인데 네.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은 위에 있는 한 5, 60개만 빼면 거의 코스피로 치면 소형주. 소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종목이 참 우리가 아는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짧은 시간에 짧고 굵게 올리고 네. 주식 팔고 나가는 건데 몇 년 동안 했고 또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한 주식들입니다. 네. 회사에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 안정적으로 특히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은 자산주인데 장기간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올 초에 있었던 또 주식 스캔들과도 좀 성격이 좀 유사하기도 하고요. 비슷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라더견 사태와 이번에 그 강기혁 씨 그 관련된 사태 보면은 물론 관리하는 회원의 규모나 투자자금 규모나 종목의 규모나 뭐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가 패턴도 비슷했고 네. 단기간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쳤고 또 자신들의 이른바 회원들끼리 사고 파는 것들도 좀 있었고 네. 이것 자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뭐 어떤 상황에서라도 네. 그 룰과 그리고 질서를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춰서 또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금융 규제, 미국의 금융 규제도 1920년대 대공황이 결국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주식 시장의 주가 폭락으로부터 또 과도한 주식 버블로부터 비롯이 된 파생이 된 여러 가지 저는 자본주의의 최대 후퇴가 대공황인데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라든가 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역시 뭐 그런 맥락에서 보는데 근데 아무튼 이런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됐던 종목들이 누가 봐도 저평가고 특히 이제 자산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제 그런 종목들이 그 장기간 끌어올려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어쨌든 과거에 나타났던 모습과는 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주가 갑자기 튀어서 네. 근데 딱히 나온 뉴스도 없고 공시도 없고 그래서 찾아보면은 어디 케이블 증권 방송에서 누구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 추천을 했다. 그러면 갑자기 막 주가가 튀기도 했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어디 단톡방에서 공유가 됐다. 네. 어디 블로그나 카페에서 공유가 됐다.
하면서 또 막 주가가 거래량 급증하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뭐 텔레그램방, 카톡방 그런 카페 찾아다니면서 또 돈을 내고 네. 가입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네, 네. 그런 분들에게 혹시 좀 하실 말씀도 있을까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식이나 정보의 유통이 좀 수월해졌다고 할까요? 수월해졌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밈 주식이라고 하는 게 득세를 했었고 특히 기억나는 게 한 재작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미국의 게임 유통회사를 예. 결국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주식 그 게시판에서 헤지 펀드가 여기 그 숏을 쳤는데 이제 주가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을 했는데 우리 힘으로 한번 이 사람들 몰먹여 보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투자가 약간의 이 다수 대중들이 모이면서 그런 경우는 투자가 게임과 같은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네. 근데 지금 주가 조작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종목들은 실은 그런 류의 종목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 다르죠.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인데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사적인 정보, 뭐 증권회사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에서 말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이긴 하지만은 일종의 제야라든가 이런 쪽에서 투자자분들이 의존을 하는 것은 저는 뭐 그걸로 돈을 벌었건 못 벌었건 상관없이 저는 뭐 제도권에 대한 불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처럼 어떤 그 금융시장에 좀 정형화되고 전통적인 조언자들 혹은 돈을 맡겨서 내 돈을 운영해주는 펀드 매니저들, 그러니까 제도권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저는 불신이 어느 정도는 이런 걸 통해서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편은 좀 이제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도권에 있는 금융 전문가가 네.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냐? 혹은 주식을 더 잘 맞추냐? 네. 전 이런 인과관계는 없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다만 이제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의견에 대한 규제를 받습니다. 아, 그렇죠.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과 혹은 그 회사가 혹시라도 어떤 사전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뭐 제도권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견의 통찰이나 어떤 의견의 어떤 가치가 더 낫느냐, 전 이건 장담 못한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게 돈이 걸린 것이고 타인의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런 것들은 필요한 건데 좀 여러 가지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사례들을 보면 뭐 이제 그게 결여가 됐기 때문에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저는 뭐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당신들이 좀 져야 쥐고 어떤 그런 조언을 청취한다라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하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들이 규제의 영역 안에 있는가 네. 혹은 규제의 영역 안에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한 달에 큰 돈을 내면서 수강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무방비 지대는 아닌가 스스로는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도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예. 저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지식과 정보의 게임이기도 하지만은 예. 한편으로는 태도와 내 돈의 성격 이런 것들이 정말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도권에 있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쪽집게는 아니고요. 네. 또 당연히 뭐 틀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어떤 인과관계가 되게 명확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꼭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닌 거고 그렇죠. 자기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적인 능력들을 많이 이제 쌓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제도권의 조언이건 비제도권의 조언이건 이제 그런 건데요. 근데 저는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한 방법으로 부자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조언은 저는 대체로는 틀릴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뭐 서점에 가서 재테크 책을 보더라도 이거 뭐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 책을 수요하는 입장에서는 야, 이 책을 보면
내가 부자가 되기보다는 책 쓴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책도 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잘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투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인과성이 100% 맞는 그런 규칙이 있다 그러면 아니 왜 남의 돈을 맡아서 조언을 해주겠어요. 자기가 투자해서 돈을 벌면 되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뭐라도 단기간에 혹은 어떤 법칙성을 가지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규칙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 그런 규칙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태도와 돈의 성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냥 빨리 돈 벌고 싶고 어찌됐든 간에 뭐로 가도 나는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게 투자든 투기든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속 가능하냐 반복 가능하냐. 내가 그럼요. 이번에 대박을 냈으면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30년 50년 투자를 해나가면서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자칫 잘못하면 전 재산을 또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태도와 돈의 성격. 네. 또 오렌 버핏이 그러니까. 스노우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나의 지식과 경험과 중간중간에 실패도 있고 결국 이제 눈덩이가 계속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거고 네. 결국 스노우볼 효과는 장기인데요. 지금 뭐 편집장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것이 그 반복적으로 벌 수 있는 거냐라 그러면 뭔가 이제 자기가 투자에 있어서도 루틴을 자신의 좀 반복적으로 다시 그 루틴과 저는 돈 버는데 어떤 왕도도 없고 네. 또 뭐 같이 투자해서 뭐 장기간 가지고 벌어야 된다 저는 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잘 적응을 하면서 결국은 견뎌내는 게 투자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즉각 자극이 있고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는 투자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지름길에는 항상 숨겨진 함정이 있다라는 거 네. 많이들 깨달으실 것 같습니다. 그게 본인의 사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더 배울 수 있다면 더 그게 안전한 거겠죠.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져서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2차 전지 기업 고션이라고 하는데 네. 중국명으로는 고슈안 이 회사가 그동안에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다 옥죄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진출이 가능하게 됐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완전한 결별 뭐 이런 것들을 영어로 디커플링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헤어지긴 어렵고 서로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디리스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같이 교류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저는 뭐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 그 중국 그 소련이 붕괴가 되고 중국이 개혁 개방의 길에 접어들어서 30년 동안 만들어진 그런 역사에서 네. 뭐 크게 보면은 뭐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이 되겠습니다만은 완전히 헤어지기에는 너무도 미국 입장에서도 좀 코스트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뭐 2018년부터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을 공격하는 소위 말하는 뭐 미국이 보호무역적인 조치를 했는데 대중교육은 계속 늘어났거든요. 네. 예, 작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 중국을 공격하고 아주 핵심적인 항목, 품목 그리고 자기들이 통제 가능한 쪽은 완전히 이제 결별을 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 제 생각에 이건 반도체인 것 같아요. 네. 반도체는 중국이 잘하기가 힘든 그런 영역인데 근데 2차 전지는 중국이 특히나 여러 가지 그 생산 과정에서의 어떤 원재료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중국과 좀 헤어지었을 때 되게 부담이 큰 뭐 테슬라도 CATL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부터 실제로도 뭐 이제 전지를 그 에너지를 네. 많이 이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고민의 속내가 드러난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런 일들은 좀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반도체를 제외한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유연성, 뭐 자기들 위해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일들이 저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중국의 거슈안이라는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미국으로 진출을 승인받을 수 있던 배경에는 지분 구조가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고시원이라는 곳의 최대 주주는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독일의 폭스바겐 네, 26% 갖고 있는 폭스바겐이 최대 주주고 지분을 이렇게 쫙 분산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저기는 중국 기업이야. 그래서 안 돼라고 할 수도 없었던. 네, 네, 근데 지금 이 사례가 중국의 1위 업체인 CATL이 포드나 테슬라와 손잡고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랑 거의 같은 방식이잖아요. 같은 방식이죠. 특히나 계속해서 우회하면서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조간신문을 봤더니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네. 약간의 좀 신분 세탁 뭐이라 그러면 좀 과한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지분을 섞어서 약간 우회해서 하는 이런 방식들도 이제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것은 자기들이 했을 때 혹은 미국이 동맹국의 범주라고 하는 쪽에서 밸류체인을 가지고 했을 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중국을 규제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헤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완충 장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이 장기간의 어떤 패권 경쟁을 하는 이거는 아주 긴 레이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여러 가지 뭐 화웨이를 규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책이 처음 나왔던 게 2018년이었거든요. 2018년 여름부터 미국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를 막 쏟아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18년 하반기에 주가도 꽤 많이 떨어졌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래서 2019년을 바라볼 때 많은 이들이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코너로 몰면서 미중 간의 갈등은 격화될 거야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2019년에 미국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보험용 금리 인하라는 이름으로 금리를 3번이나 낮추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장기간의 미중의 갈등이 뭐 이제 비가역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올라가는 시장에서도 기술적인 조정은 있고요. 또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주가의 흐름에서도 기술적 반등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양국의 경기 사정이 나빠졌을 때 약간의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2019년이 그랬거든요. 트럼프가 중국 때리는 게 일시적으로 좀 완화가 됐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도 금리를 많이 올렸고 뭐 올해도 성장률이 1% 초반이고 뭐 그 정도 뭐 평균 정도 하는 성장이고 내년 성장률이 0.5%까지 간다 그러면 저는 그런 과정에서는 일시적인 해빙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밀당. 아주 단선적 과정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처럼 아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쪽은 강하게 나서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길게 보면 헤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밀당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2019년의 상황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뭔가 서로 간의 다툼이 완화됐던 그런 경험은 있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하고는 있던데 그 중국의 고션이 미국 진출에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크게 이제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국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걸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뭐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아주 새로운 뉴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런 주식들은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죠.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자체가 뭐 투자하는데 결격 사유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나 내년 정도 짧은 기간의 이익을 갖고 그 이익과 주가를 평가하는 건데 이 산업은 5년 10년 후에 커질 거야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 경로가 맞다 그러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어떻게 보면 그건 선택의 문제이지 그 자체가 배제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닌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먼 미래의 기대가
지금 검증될 수가 없거든요. 네. 올해 실적으로 검증되기도 어렵고 내년 실적에도 검증이 안 돼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이익 성장률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산업에 비해서 2차 전지처럼 성장성이 크고 먼 미래의 이익을 가져와서 그 주가가 정당화되는 기업은 본질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5년과 10년 후의 문제를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건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보이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장기간의 스토리텔링으로 무장이 된 종목들은 주가의 진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기업이 이걸 당장의 숫자로 보여주거나 이렇게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성장주의 주가에서 일반적으로 봤던 모습들이고요. 네. 급등한 다음에 꽤 조정을 크게 받고 그리고 또 뭐 다시 오르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높은 주가 변동성에 노출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굉장히 안정적인 주가의 과정은 아닌 거죠. 이 속성 자체가 오르고 떨어지고를 떠나서요. 높은 변동성 자체를 어차피 내가 투자한 이 성장주가 그런 성격이야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요. 예,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또 마음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보면은 뭐 한 5배 이상 막 이렇게 오른 종목들도 코스닥 시총 네. 상위에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저 5배를 다 수익을 낸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많이 예, 있을까? 예. 얼마나 될까? 물론 그 사이에서 거래량 같은 거 보면은 손바뀜이라고 하는 그렇죠. 사고 팔고 누구는 10% 수익 냈다가 다시 또 더 비싼 값에 사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또 많은 과정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참 뭐 성장주 투자라고 하는 게 뭐 옳다 그르다 투자에 뭐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어쨌든 진폭은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2차 전지 관련 주식은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이 정도 조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장주에서 봤던 조정에 비하면은 되게 뭐 마일드한 조정이죠. 요 정도면 예. 순한 맛이다 오히려. 예. 이건 뭐 적절한 비교 아주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네.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닷컴 버블 때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뭐 닷컴 버블을 이끌었던 그런 주식인데 그 주가가 106불에서 네. 그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될 때 7불이 아. 한 7불까지 떨어졌다. 거의 불온한 기업의 주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2,000불, 3,000불 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건 굉장히 좀 예외적인 경우고 물론 닷컴 그 당시에 아마존은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이었고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 주식 그래도 이익은 나니까 그렇죠. 뭐 그 정도의 주가 변동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위대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아마존도 뭐 그런 정도의 주가 부침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중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해서 살아남는 기업들도 잘 골라야 되는 거고요. 네, 뭐 지금의 주가 조정이 먼 미래를 말해주는 건 뭐 실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이나 기준점을 가져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한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먼 미래를 지금의 조정이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네. 잘 된다는 보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늘 벌어질 수 있는 게 성장주 주가에 내재된 속성이라고 하는 점은 생각을 꼭 하셔야죠. 좋습니다. 국내 이야기 들어와서 좀 한번 볼까요? 추경호 부총리가 최근에 KBS 일요진단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물가 측면을 놓고 보면은 이달이나 다음 달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뭐 지금 작년 이맘때 국제 유가가 100불 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70불대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이제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2%대가 될 거냐 이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부총리께서 나름의 어떤 그 중과의 틀을 가지고 하셨을 텐데 어쨌든 헤드라인 물가 지수는 둔화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네. 라면 가격 이야기도 해가지고 보니까 정부는 계속해서 그래도 뭔가 시장에 물가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데 통신비, 은행 이자 뭐 여러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전 심지어 이제 식품 가격에도 좀 언급을 하던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물가가 국내 물가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의 경우도 1971년도에 이제 닉슨 대통령 때는
이 가격 통제를 했던 경우들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이 뭐 여러 차례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물가가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특정한 섹터나 업종의 좀 희생을 뭐 한정 같은 경우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아, 네. 지금 뭐 전기 생산하는데도 그 원가 미만으로 생산을 정상화를 못 시키고 있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제 물가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쪽에 약간 이제 좀 그 떨어진 물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중이 걸리고 부담이 가는 그런 영역이 한국에는 뭐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농심의 주가가 5% 이상 떨어지고 있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7% 이상 네. 떨어지고 있고 부총리의 한마디에 라면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네요. 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기는 한데 한국은행 측면에서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좀 완화가 될수록 둔화가 될수록 금리를 추가로 올릴 이유는 좀 네, 없어지는 지금은 거죠. 또 뭐 경기도 생각보다 좀 약합니다. 예. 경기도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뭐 올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미국과 그 금리 차가 이제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이제 금리를 낮추는 경우는 저는 뭐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낮출 형편은 아니고요. 아직은. 미국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이제 낮추는 것도 맞진 않습니다만은 특히나 경기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부담으로부터는 하느니 거의 많이 벗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그 물가는 좀 시간을 두고 안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경기 자체가 네. 올해 잘해야 1%대 성장, 그죠? 네. 잠재 성장률도 3%대 시대는 거의 저물어 간 것 같고 지금 뭐 한 2% 정도가 잠재 성장률이 한국은행 같은 데서 한 2%라고 하니 예. 이제 2%까지 이제 줄어 낮아졌는데 또 올해 시장에서 그 보고 있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2%거든요. 네. 그럼 잠재 성장률 꽤 밑도는 거니까요. 예. 실제 성장률은 1%대 초반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준금리는 3.25%, 3.5%가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어느 임계점에서는 물가를 잡으려는 것에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걸로 정책 포인트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결국은 특히나 이제 통화 정책은 그 개방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환율이라든가 뭐 자본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굉장히 벌어져서 네. 7월에 금리 올리게 되면은 거의 뭐 한 2%포인트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 경제가 좀 적당히 둔화가 되면서 네. 미국 연준도 긴축 사이클로 접어들게 되면 한은도 좀 운신의 폭이 생길 텐데 그래서 저는 뭐 경기가 지금 뭐 그 3.5% 금리 너무 높은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규모보다 더 커졌거든요. 네. 근데 소득은 그만큼 안 늘어나니까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는 민간 소비라든가 이런 게 지난 10년을 봐도 뭐 경기 움직이는 변수가 된 적은 거의 없고 그건 정체고요. 네. 결국 수출에 따라서 명목 지표들은 바뀌는데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건 삼성전자나 현대차 직원이 아닌 다음에야 내수 경기가 중요하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 네. 네. 그러니까 수출이 좋으면 명목 성장률은 개선이 되지만 뭔가 낙수효과는 조금 약해지기 때문에 체감상으로 좀 시간이 늘 더- 나쁜, 그쵸. 예, 늘 나쁜 상황이 반복이 됐는데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아무튼 고금리의 효과가 내수를 좀 많이 좀 억누를 가능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내수 안에서의 수요가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그거는 더 시간은 더 필요할 테고요. 예, 저는 수출이 조금 개선되는 힘들 것 것보다. 같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 그 어떤 동의는 수출이지 어떤 뭐 투자라든가 민간 소비를 통해서 경기가 개선되기는 좀 힘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정부에서도 경기의 어떤 높낮이, 경기의 방향이 네, 증시 아니고 경기 자체는 상저하고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네. 하반기에는 그래도 경기 회복이 좀 하고가 그래도 될까요? 뭐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준 건 중국과 반도체인데요. 네. 반도체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굉장히 부진한데 지금 뭐 금리도 인하하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나아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네. 야 경기가 정말 좋아지네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표상으로는 저는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좀 나아질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워낙 안 좋았던 상반기에 비해서 그렇게 봅니다. 네.
추가로 얼마나 더 나아질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5세에서 11세 소아용 코로나19 2가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소아들의 기초 접종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듭니다. 기초 접종을 하지 않은 소아를 대상으로 다음 달 3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오늘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인상된 가운데 전보다 전기를 적게 쓰면 요금을 깎아주는 한국전력의 에너지 캐시백 신청이 20만 세대를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들이 성과급 등으로 해외 상장 주식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외 상장 주식은 국내 투자 중개업자에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명동역 인근 도심에서 남산 정상까지 약 800m를 왕복 운행하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남산 곤돌라 사업을 시도했으나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청취자분들의 추가 질문, 네. 추가 답변하는 시간. 어떤 질문부터 들어볼까요? 네, 먼저 청취자 이계환님. 네. 노인 모임 승차 혜택은 어느 부처에서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나요? 저희가 지난주에 도시철도, 그렇죠? 만 65세 이상에게는 무료로 승차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데 그게 누적되는 적자 요인으로 쌓이고 있다 전달해 드렸죠. 그런데 누구도 손실을 보전해 주진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도시철도 뭐 지하철이나 전철 운영하는 회사가 계속해서 떠안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지자체나 그런 운영사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 정책으로 추진이 되는 건데 왜 우리가 적자를 다 떠안아야 되냐. 정부가 보전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인 거죠.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노인복지법의 경로 우대 조항은 해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아니다. 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가 보전해 줄 수는 없다. 이런 논리고 최근에 대구 지역을 보면 자체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장들에게 이걸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다. 해서 정부가 보전해 줄 수는 없다. 이런 논리로 맞서고 있더라고요. 네. 자, 다음은 청취자 김재영님은 정부의 세금이 서울 지하철로 가게 되면 다른 부분의 지원이 주는 거 아닌가요? 예, 서울의 재정 자립도는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나요? 서울 지역의 재정 자립도는 제일 좋죠. 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요. 전국의 재정 자립도는 45.3% 정도인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10년 전보다 7%포인트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지자체들 재정 여력이 과거만큼 좋지는 않다. 안 좋아지는 흐름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서울은 76.3% 정도로 재정 자립도가 가장 우수하고요. 이어서 경기, 세종, 인천. 딱 인천까지만 재정 자립도가 50%를 넘더라고요. 네. 그런데 경북이나 강원, 전남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30%도 되질 않고 네. 전북 지역은 23.8%로 최하위입니다. 근데 질문 주신 게 지하철의 손실을 좀 보전해 줄 수 있는 게 서울이니까 가능한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예전에 서울은 지하철 9호선하고 신분당선의 경우 일부 노인 무임승차 관련 손실을 일부 보전해 준 적이 있더라고요. 네. 서울이니까 가능했던 맞죠. 거죠. 네. 자, 다음은 9732번님은 다른 나라는 노인 무임 승차 제도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다른 나라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100% 무료입니다라는 곳은 없더라고요. 미국은 지역마다 좀 다른데 네. 뉴저지주 같은 경우에는 62세 이상 고령자에게 50%를 감면해주고 있고 네. 영국은 시간 제약이 있더라고요. 평일에 오전 9시 이후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 네. 프랑스는 60세 이상 노인의 철도요금 50% 정도를 할인해주고 있고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100% 다 요금을 받더라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에
7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실버 패스를 나눠주고 있고 방식이 다 다른데 따져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분들에게 100% 가장 많이 할인 혜택을 주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자, 이어서 5609번님은 소금 사재기 하게 되면 간장 또 고추장류 가격도 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소금값이 오르면은 그 파장은 간장, 고추장 같은 장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미 우리가 10년 전에 경험을 했죠.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였습니다. 그때 소금값이 폭등했는데 그 해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 조사를 보면요. 소금값은 그 1년 전보다 43%가 올랐고 또 이는 1981년 이래 30년 만에 정말 최고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들어가는 간장, 고추장, 된장 가격 그 당시 20% 정도 올랐습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사실은 없는데 없죠. 근데 네. 또 따져보면 소금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항상 또 가격은 전이가 되게 되죠. 네. 다음 질문 하나 더 들어볼게요. 네, 이창영님은 AI 기술이 발전하면은 영어 공부 이런 언어 공부 하지 않아도 될까요? 슬슬 그래도 될 것 같죠? 사실 요즘에 보면 스마트폰으로 자동 번역되는 앱들이 정말 자주 많죠. 나오고 네. 잘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 귀에다 끼고 다니는 이어폰 자체로도 거의 동시통역사처럼 번역을 해주는 그런 기계도 나와가지고 공부 안 해도 된다. 기술을 빌리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네. 반대로 아직 인공지능 기술도 완벽한 게 아니다. 번역기도 실수를 한다. 그리고 기술에만 의존을 했다가는 우리가 인간이 기계에 대체될 수도 있다 해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좀 상충이 되고 있죠. 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8784번님은요. 일본의 국가 부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것 같은데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경제 성장 안 되지 않을까요?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21년 기준으로 263%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는 40%대인데 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 50% 이상을 일본의 중앙은행이 또 갖고 있습니다. 또 네. 일본의 국민들도 자국 국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건 아니고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또 하려고 지탱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부채가 많을 때는 정부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더 왜냐하면 금리를 올렸다가는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되죠. 지난해 국채 이자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이 일본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25% 4분의 1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계속해서 저희도 많이 축적을 해놓고 있겠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고 내일도 9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